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체크해야 될 해외 변수들이 좀 있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먼저 FOMC 의사록을 보면 11월 중순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는데 미 국채 금리 10년물을 보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달러도 빠졌어요. 예.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올랐거든요. 이 변수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한 차례 변동성 장세에 이제 진입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통하던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하던 나름의 네. 그 공식 비슷한 시장 반응이 이게 지금 이제 막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시장 흐름이 급격해지면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투자자분들도 대응이 힘든데 지금 월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매니저가 됐건 채권 매니저들이 됐건 FX 딜러들이건 정신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FOMC 의사록이 네. 자 이제 지난 9월 FOMC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가 나왔는데 더 밝혀진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11월 2일, 3일 날 이제 다음 일정에 잡혀 있는 다음 FOMC에서는 테이퍼링 할 것처럼 분위기는 잡혀 있고 그리고 그 테이퍼링이 언제쯤 끝나는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내년 중간쯤, 네. 내년 중간쯤, 내년 여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구체화된 겁니다. 뭐냐 하면은 11월 FOMC에서 그냥 우리 테이퍼링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했을 때 11월 중순이든 12월 중순이든 그 월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양적 뭡니까 자산 매입하는 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줄여 나가겠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빠르면 11월 중순부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도 어느 정도 의사를 통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국채는 100억 불, 모기지는 50억 불씩 줄여 나간다 하는 네. 얘기는 딱 이제 8개월 동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11월 중순부터 해서 8개월 하면 내년 6월 중순이 되고 뭐 한 12월부터 하면 7월 중순이 되니까 파월 의장이 말했던 중순이 맞네요. 내년 중간쯤, 내년 여름이 맞는 네. 거죠.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시장은 놀라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을 벌써 부스트샷까지 포함해서 몇 번을 맞았는데요. 이 테이퍼링 얘기 몇 달 동안 했습니까? 내성이 이제 생겼죠. 내성이 생긴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결국은 내년에 가서 내년에 해넘기기 전에는 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정확하게 반응한 거는 단기물 국채밖에 없었어요. 단기물 국채밖에 없었고 증시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기 전에 10월 1일 날 먼저 나왔던 PC 인플레이션 말이죠.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연준에서는 더 CPI보다 중시한다는 건데 이게 전년비 3.6 이게 9월 달치 그리고 전월비 0.3 그래서 전년비로는 줄어들지 않는데 전월비로 조금 이렇게 피크아웃은 했다. 요즘 아무데나 꺾이면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 했다. 그래서 좀 하다 했는데 자 어제 나온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년비 헤드라인 5.4% 오히려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고 전월 대비로도 0.4%라서 8월보다 오히려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만 그래프는 생략했습니다만 그는 CPI 음식료, 에너지 제외한 거는 0.2%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또 시장에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거는 CPI가 아직도 전월비 0.2%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뭐냐 하면은 다들 이제 지금 좀 치워주셔도 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그러는 겁니다. 지금 화면 잡아주세요. 네. 부장님 얼굴로. 네. 지금 우리
이번 여름 거치면서 했던 얘기가 뭐죠? 중국의 전력난, 무슨 뭐 산업 생산 둔화, 공급망 병목 현상 심화. 네. 이쯤 되면은 물가는 확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유가하고 천연가스 이런 거 뛴 거는 빼자. 그거는 제외하자. 워낙 네.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니까. 크니까요. 근원인데 근원도 그러면 올라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쳤는데도 0.2%밖에 안 올라? 전월비? 그러면 얼추 2% 남짓이에요. 연율로. 근원만 봤을 때는. 근원만 네. 봤을 때는. 야, 지금 이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내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강하네라는 생각이 가능한 뭐 그런 어떤 그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미 살펴본 거지만 자, 여기서 딴 거보다 그다음에 이 실업률만 한번 보시죠. 실업률 그래프만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4.8%까지 내려왔다.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3.5에서 4.5 사이 정도가 완전 고용 아니겠니라고 하는 거기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자, 이쯤 돼 버리면 뭐죠? 아까 PC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용까지 봤을 때 연준의 두 가지 이중 책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지금 말하는 물가 안정은 인플레이션 잡자가 아니고 적절한 인플레이션 좀 나와달라 하는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인데. 네.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보시죠. 뭐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다 화요일 날 주식경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네. 이걸 보시죠. 밤 사이에 2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오르죠. 네.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거는 CPI뿐만 아니라 FOMC 의사록을 보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물,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움직인 건 단기물이고. 예. 네. 그렇죠. 지금 공식적이라는 얘기는 공식대로. 네, 원래 공, 생각했던 원래 대로. 원래 네. 시장 반응이 네.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자, 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달러가 뚝 떨어지는 거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장기물 하락은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 전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소장님 비춰주세요. 예. 나 이러다 찍히는 거 아닙니까? PD님한테.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디님 아주 예.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잡아주셨어요. 예. 지금 이 장기물 하락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뭐라 했냐면 아침부터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냥 주식 오를까 내릴까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습니다. 그 얘기. 누가 맞춥니까? 3,300에서도 오른다, 3,200에서도 오른다, 3,100에서도 오른다 한 사람이나 작년부터 뭐 계속 빠진다고 했던 저나 그냥 그 사람들이 맞는 타이밍이 있을 뿐입니다. 뭐 전략 딴 거 없습니다. 이번에 저가 매수 들어간 분들은 이 반등세가 길게 가기를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손절 타이밍 놓쳤던 분들은 이 반등 타이밍이 길게 왔으면 싶은 것이고 계속으로 안 좋다고 보시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다시 이걸 갖다가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방 베팅을 할 것인가 뭐 그건데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여기서 한낱 뭐 월가 친구들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저 같은 사람이 갑니다 내립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저렇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고 FOMC 의사록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자꾸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됐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차트에 보셨다시피 뭐 8월 중순부터 해서 따박따박 올라왔고 우리도 1,200원까지 건드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피로감이 또 있었을 수도 피로감도 있겠네요. 있었고 피로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또 이제 물가 관련한 또 좀 다잡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당국에서도 그게 이제 적어도 1,200하고 코스피 2,900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지기에는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 2,900하고 환율 1,200원 정도는 정말 바깥에서 한국도 인정해라. 2,900도 깨지고 1,200도 열리는 상황을 인정해라. 괜히 뭐 어정쩡한 스무딩이나 뭐 이런 거 네. 하지 말고 라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질 못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하나가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올랐던 피로감에서 그랬을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압축해서 살펴보면 문제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어제 우리 시장 반등 나왔을 때도 끝까지 못 움직였어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언제쯤 돼야 어느 정도가 돼야 저점이라는 인식이 나올까? 이것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얘기.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3분기에 분기 매출이 70조대로 올랐었어요. 73조 원이에요. 그 와중에 영업이익도 15조 8천억 해가서 아니 1년 전 대비 매출 9% 느는 와중에 영업이익은 28% 정도 늘었으면 이거는 주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줘야 될 텐데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한 분기 전보다 전기 대비로도 15%, 26% 가까이 올랐으면 이건 올라주는 게 맞습니다만 미끄러져서 오히려 7만이 깨진 겁니다. 외국인 참 징하게 팔더라고요. 진하게 팔아요. 진하게 파는데 자, 걔들이 왜 파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 우리 개인들이 왜 다 받아내는지 각자 이제 서로 뷰가 달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그냥 차티스트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티스트 눈에는 지금 위클리 보시면은 이런 식의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는 가파른 각도로 수직 상승하다시피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은 삼성전자 아니라 삼성전자 하랩이라도 이거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차트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8만 원대 초중반에서 버티다가 결국 미끄러졌죠. 미끄러져서 지금 어떻게 작년 3월 이후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지금 토해낸 겁니다. 절반을 살짝 더 물고 내려갔습니다. 어제 6만 8천 원대였으니까 물고 내려갔으면은 사실 여기서 반등 나와줘도 괜찮아요. 여기서 반등 나와줘도 괜찮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제일 푸근하고 제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정 레벨은 언제나 61.8%를 보고 있습니다. 그 61.8% 그리고 이왕이면 RSI가 말이죠. 교과서에서 말하는 30 정도보다도 더 낮은 한 20 근방 이 정도까지 RSI가 쭉 쳐져 있고 조정도 한 61.8% 정도 받았으면 그때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6만 원대 초반이네요. 지금 그게 끄 보니까 6만 3천 네. 원대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6만 3천 원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작년에 팬데믹으로 자빠지기 전에 주가예요. 이 차트쟁이들 이렇게 뭐 척척척척 펼치다 보면은 이 걸리는 레벨들이 늘 신기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고 족보가 있어요. 적어도 팬데믹으로 꺼지기 전에 그 고점까지 밀리고 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서 더 밀리라고? 안 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안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거 던지시게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던지시게요. 그 쉽지 않죠. 대주주들이야 뭐 상속세 내려면은 뭐 대출이 안 받아지면 이거라도 팔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 뭐 이승조 대표님도 말씀하시지 이걸 시장에서 하나하나 팔겠습니까? 뭐 알아서들 처리하겠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시장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저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뉴욕이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자, 보시죠. JP모건 체이스 지금 3분기 주당 순이익이 EPS 말이에요. 3불 74센트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8%나 늘었어요. 시장 예상치 2불 97센트에 불과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매출은 304억 4천만 달러, 시장 월가에서 298억 6천만 달러. 이거 뭡니까? 아까 삼성전자 비스무리한 거죠. 이거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그런데 어제 2.6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도.
뭐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서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 금리도 오를 텐데 뭐 그런 와중에 거기다가 다이먼 회장은 JB 다이먼 회장은 최근 들어 두 가지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그거였죠. 비트코인 worthless, 본질적 가치 없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고, 네네.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조금씩 대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다이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뭔가 지금 들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잡히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지금 다 그 부분은 뭐 괜찮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파토 내겠어. 끝에 가면 결국 부채 한도 상향하고 뭐 이런 식인데 살짝 염두에는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겁니다. 글로벌 모니터스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자, 이게 녹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작년 3월 이후에 어닝 시즌입니다. 이 어닝 시즌은 참 묘하게도 시장 기운 빠질 때마다 어닝 시즌만 돌아오면은 이걸 시장을 다시 살려놨어요. 네. 평균 4% 올랐어요. 제일 큰 이유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너무 쫄아가지고 전부 눈높이를 낮춰놨어요. 낮춰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왔고 딴 거보다 이 기간에 돈 풀린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돈 풀린 게 얼마며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명제를 갖다 자꾸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this time is different라 그러죠. 이번은 달라. 그런데 this time is not different. 이번도 별로 다를 거 없어라는 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어닝 시즌 이때까지 늘 좋았어. 그러면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번은 좀 달라. 왜? 이제는 꺾이는 시점이야. 돈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쪼는 쪽으로 돈다고 그랬잖아. 금리도 이제 내리는 때는 바닥까지 와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잖아. 그러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에 네. 안 달라. 그렇게 쉽게 안 달라져. 이번은 달라. 이번도 다르지 않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밥이 됐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소위 저 같은 뭐 이렇게 시황 얘기하는 사람들도 외국인이 사줘야 될 텐데요. 늘 이딴 소리 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어떤 그거죠. 기억이죠. 걔들이 사주면 올랐는데. 방향을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얘기가 막 돌았죠. 야, 달라졌어. 동학개미 이후로 개인들이 주도하는 거야. 외국인도 털렸어. 뭐 미국 봐. 밈 주식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 코피 터졌어. 이젠 달라. 라는 명제와 야, 사람 안 달라져. 사람이 안 달라지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금융시장의 속성도 안 달라져.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1년 반이었어. 네. 그러나 결국은 다시 회개하나요? 그러면 그 개인들 먹여주면은 개인들 상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기관들은 어떻게 그 연봉이 그 보너스를 가져가겠니? 결국은 털리지 않겠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요. 그 흐름의 맥락을 환율로도 같이 볼까요? 그 흐름을 네. 환율로 그래요. 우리가 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그래서 안 사는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주면 환율이 확실하게 빠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번에 94대까지 왔던 아까 달러 인덱스가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자, 오늘 NDF 시세가 어제 종가보다 한 7원 정도 낮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개장 초. 또 하나의 시사점은 7원 정도 낮게 시작했던 게 시장이 장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가 지수도 오늘 탄력적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맞은 와중에 어떻게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팡팡 튀고 그리고 환율이 NDF 시세보다 즉 개장가보다도 더 낮아져서 두 자릿수 10원 이상 막 환율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번 반등 세게 가는 거예요. 환율도 제법 떨어지는 거고. 개장 초에는 NDF 시세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한 7, 8원, 6, 7원 정도 낮게 시작했는데 집에 갈 무렵에 장 마감할 무렵에는 뭐 마이너스 3원, 2원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아직도 시장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은 다를까? 이번도 다르지 않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달러 위안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지금 달러 위안 월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일 큰 거는 지금 그겁니다. 경상 거래나 자본 거래를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달러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런 와중에 그 중국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쓰던 돈을 갖다 못 쓰고 있으니
위안이 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강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아요. 최근 흥단이, 전력난이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위안은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수급을 봤을 때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얘들이 이때도 한번 세게 붙들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이거는 중국은 붙들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나라죠.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그러면 이번은 이때 때문일까? 아니야. 이번은 달라가 되는지 아니야. 그때하고 다를지도 몰라. 이 후자의 경우라면 이것도 섬찟한 겁니다. 중국이 뭘 아는가? 또 이 무렵 비슷한 거 오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상이나 지표를 가지고 이번은 달라 하고 이번도 다르지 않아.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네. 그나마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하시기에 거죠. 예측이 좀 아니라. 많은 좀 이렇게 시사점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측이 아니라 대응 측면에서 현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